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토론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제3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김윤재입니다. 교육부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대구광역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에서의 대응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후위기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 시적 관점에서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장님께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세계교육청에서 공동 주최하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올 여름은 특별히 가혹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장마도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고 또 그 뒤에 폭염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러 개의 태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서 아마 재난의 여름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번 여름에 장마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고 고통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을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기후변화가 정말 현실인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인류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후변화가 현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포스트 기후변화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이대로 계속 심각해진다면 그 뒤의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삶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양식이나 문명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또는 계속될 수는 없다 이런 심리적 확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18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구 곳곳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경 난민으로 지구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불도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가 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누적된 사람들만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지구 곳곳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게 된다면 아마 그 접점 지역에서 무수한 분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13, 14세기에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을 겪으면서 중세 문명이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과학혁명,
종교혁명, 산업혁명, 정치혁명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산업문명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근대 인류라고 하는 매우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만들어낸 인류는 세계 1, 2차 대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매우 잔인하고 흉폭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세계 1, 2차 대전 때 우리는 이 근대 산업문명, 자본주의 산업문명을 의심하고 문명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런 노력에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더 독한 자본주의에게 지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이후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 등을 포함해서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7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사분기에만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번에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으로 72%에서 75% 정도는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 그 다음에 동물 밀거래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인류가 마스크를 벗고 사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겠죠. 툰베리가 유엔 연설에서 그 세계 정상들을 앞에 두고 How dare you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나 호소하듯이 얘기하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천천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건 툰베리라는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른들에게 호소한 게 아니고 미래 세대로서 현 세대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남녀 사이의 격차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차별을 어른과 아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 미숙한 아이들은 어른들의 명령을 듣고 또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들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미래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생태 문명을 향해서 전환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도 않고 쉽게 설명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생태 발자국 1 이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비하게 되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버리게 되는 폐기물 등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을 환산해서 그 사람처럼 지구 인류가 전체가 산다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 인류를 평균 내보면 1.7개 정도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처럼 만약에 전 인류가 살면 3.3개에서 3.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Y축에 해당되는 게 생태 발자국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X축은 인간개발 지수인데요. 인간개발 지수는 아주 간단하게 환원하면 학력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학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그래프상에서 0.8을 넘어가고 위로 올라갈수록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점들이 다 국가인데요. 학력이 올라갈수록 생태 발자국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삶을 삶으로써 지구에 적대적이고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교육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지구에 더 위험한 인류를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과제는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인류가 태어나도록 돕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몇 년 전에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100년 전쯤에 이미 물어봤어야 될 질문을 처음 본격적으로 했죠. 왜 나라가 필요한가? 이럴 거라면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가? 그리고 나서 뒤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고 안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후변화와 홍수와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자연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자의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좋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즉 생태 전환 교육이겠죠. 그런 생태 문명을 향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운 게 있는가 의심해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120년쯤 전에 1895년에 가보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95년이라는 시점은 10년 뒤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여전히 사서삼경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시험도 가장 이 사서삼경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뤘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고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 문명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조선의 관료나 리더들은 성균관에서 여전히 사서삼경을 가르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식민지 노예가 되게 했을까요? 자기 자식을 관료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면 IPCC 등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2030년이 되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10년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표는 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수업시간 배정표인데요. 고등학교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의대나 한의대나 치대를 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120년 전전의 사서삼경이 지금 바로 국영수란 뜻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우리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야 할 중요한 내용인가, 어떻게 아이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발자국 1 이하로 사는 문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초한 삶이 지구적 표준이 되는 삶입니다. 이건 일종의 칸트의 정언명령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에 사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는 무사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먹을 것을 구하거나 여행을 갈 때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지구에 부담을 주는 정도를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찰력과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까지 산업 문명에서 멋짐의 기준이 됐던 더 비싸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들이 오히려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화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담고자 한다면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 저는 지속 가능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합친다면 지구 생태 시민이라는 것이 차기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거나 또는 그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문명은 신 중심이었고 근대의 문명은 인간 중심이었다면 이제 고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자연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명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자연의 수용 능력을 벗어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따라서 바다에 큰 교란이 일어나면 배는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의 교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시장이 자기 조절 능력을 통해서 분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욕망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삶이 더 좋은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더 많은 화폐이고 그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주는 데 나를 상품으로 팔아야 되고 그렇게 값 나가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수능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레이스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세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아버지의 연봉이나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의 평당 가격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은 순전히 그 아이의 역량이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범으로 가끔 삼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다 3.0이 넘거나 그에 가까운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나라들입니다. 교육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지금 좋은 삶이라는 건 더 많은 화폐를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학교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화폐라고 하는 단일 목표를 향해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서열이 매겨지고 그래서 그 서열에 따른 차별은 공정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기반이 되는 생명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 삶의 방식이 좋은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본주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자본주의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진지하게 의심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어딘가에 글을 쓰고 얘기했다가 국정감사에 불려갈 뻔했었는데요. 반자본주의인가 당신은? 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과 우리 사회의 운영 시스템이 생태적 원리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연과 생명이, 인간이 도구적 가치 이상을 가진, 즉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도 상품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값나가는 상품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육에 깊이 내재해 있는 절망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나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공짜 점심은 없다거나 창발성,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생태적 원리들을 교육의 원리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영국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대지와 더불어 살기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2년 동안 집짓기 모듈, 먹거리 모듈, 공장 노장 모듈 등을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요리를 하고 또 구두를 놓고 또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덕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자립적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우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 수정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기존에 대학을 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안을 낸 걸 보면 Knowledge of India라고 인도의 전통 생태 지식 같은 걸 학교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보편적인 지식과 달리 지역에 특화된 맥락적인 지식을 강조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을 향한 교육의 전환에서는 경쟁력이 아니라 자립력과 공생력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을 향한 새로운 인류로서의 지구 생태 시민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공통 역량으로서의 교과 공통 역량으로서 6가지에 더해서 뭔가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자연과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조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특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와 관련된 인성교육,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관련된 환경 생태 교육,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이 셋을 큰 틀에서 중심에 놓고 실제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 실제 세계의 문제를 깊이 탐구함으로 해서 자기 발견과 이해, 실현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위한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 40년 동안 해온 환경교육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을 전공하고 예비교사를 가르치는 사범대학 교수이지만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판적인 지점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환경 문제를 너무 환경 문제로만 다뤘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권이나 빈곤, 다문화, 민주시민 이런 요소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너무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해 온 반면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내 탓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더라도 결국 출발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저희가 극복하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환경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교육은 그동안 자연생태교육과 생활환경교육과 지구환경교육의 3단계를 거쳐왔는데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각각의 단계에 맞는 자연생태환경교육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연속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의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환경을 선택하지 않아서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선택률이 낮고 환경교사를 뽑지 않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표가 완전히 백지라고 생각하고 네가 듣고 싶은 만큼 과목을 정해봐라 그럼. 그랬더니 환경을 2.2시간 주당 듣고 싶다고 학생들이 표시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질문하는 자가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을 조금 더 선택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정말 학습의 배움의 주체로서 너는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싶은가 물어본다면 그때 국영수 사관은 어떻게 될까요? 입시를 배제하고 정말 배우고 싶어서 영어 수학을 일주일에 6시간씩 배우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철학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작년에 원래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33시간을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멕시코는 환경교육법을 교육부와 함께 환경부가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법인데요. 작년 5월 달에 법이 통과됐는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나무를 10그루 심어야 됩니다. 그게 졸업의 의무 조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한 학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한 50만 명 좀 넘는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하면 200만 명이 졸업합니다. 매년. 그러면 10그루씩 심으면 2천만 그루를 심는 셈이 되는 거죠. 어디다 심느냐? 아무 데나 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생태계 보전 지역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고성 산불난 지역, 이렇게 복원이 필요한 지역들에게 반드시 지역의 토종식물들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가서 자기가 심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의 전환에 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새로운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사실은 지금 이 방안도 후보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교육 안에서의 통합을 넘어서 환경교육과 보험교육학습 주제 나머지 11개, 민주시민이나 인권, 인성, 다문화, 그다음에 경제, 평화,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묶어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문제는 이 주제로만 보면 안전에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그런데 이 병의 발생 원인을 앞에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1사분기에만 세계 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 3억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 문제이고 빈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냐면 가난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이게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그런 어머니를 둔 아이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문제는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빈곤의 문제이고 성평등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고 생태계 파괴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주제별로 분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실제 세계가 움직이는 대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범교학습 주제들을 통합하기 위한 아주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툰베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는 종교적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꽤 몇 개월 전부터 차기 교육과정에 개정을 하게 된다면 보험교육학습 주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과정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보험교육학습 주제는 10개였습니다. 그전에는 39개 가까이 굉장히 많았다가 정리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보험교육학습 주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나 민주나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렇다면 환경은 보험교육학습 주제로서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잘 다루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요. 응답하신 선생님 중에 68.3%는 교과에서 환경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신 선생님들이 81.2% 정도 되셨고, 또 실제로 보험교육학습 주제로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83.2%의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보험교육학습 주제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과정상으로는 이런 주제들을 여러 교과에 녹여서 가르치거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르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주제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주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각조각으로 가르쳐진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런 주제들이 학교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경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접근은 다음번 교육과정에서는 극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 문제나 환경 문제나 평화의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법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몇 시간을 해라, 몇 번을 해라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교육 자율이나 자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범교과학습 주제들, 사실 외국에서는 범교과학습 주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범교과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과 중심 체계가 가지고 있었던 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브릿지가 되도록 이 주제들을 선정한 것이지, 이 주제들을 기존에 있는 교과에다가 조금씩 녹여서 집어넣으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매우 지극히 교과 중심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이 범교과학습 주제들도 다루고 있는 셈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들을 묶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정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80.4%가 저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단계에서 환경교육에 있어서 체험교육과 또는 지식중심의 교육과 실천을 향한 교육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단계가 범교과학습 주제들 사이의 통합이었고, 세 번째 단계는 교과와 범교과학습 주제들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건 제 그냥 설입니다. 배움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일종의, 저는 학생들이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세계를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깊이 성찰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내면화하거나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로부터 시작된 창작과 표현이 이어지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과 참여를 위한 에너지를 얻고, 그랬을 때 겪게 될 새로운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배움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는 국영수와 같은 과목도 필요하고 은미체와 같은 과목도 필요하고 앞에 말씀드린 범교과학습 주제들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본다면, 저는 교육과정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이데아주의에 기본하고 있습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법칙, 진리, 원칙, 불변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바깥에 뭔가 감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뭔가 그 보편적인 지식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삶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추상화되기 때문이죠. F는 MA라는 공식을 듣고 아무 감각이 안 오지 않습니까? 사실 F는 MA라는 건 뚱뚱한 애가 세게 때리면 되게 아프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가 주먹의 속도가 빠르면 맞으면 되게 아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F는 MA라는 말에서 그걸 느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맞아보면 알거든요. 사건을 겪어보면 실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수학과 과학을 포기하게 되는가? 기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데아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보편 추상화된 것은 내 삶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에 정반대되는 것이 사건입니다. 시뮬라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이 세계 속에서 매 순간 겪는 것, 그게 사건이죠. 그런 실제 세계에서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그것들과 연결된 우리의 가치를, 그것을 둘러싼 첫 번째 동심원으로 놓고, 그러니까 앞에 교육과정에서 가장 주변에 있었던 범교과학습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끊임없이 지금 몸이 변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써서 창작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국영수와 같은 인지적 과목들이 제일 바깥에서 토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느 게 더 중요하냐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셋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과도한 비중을 차지했던 국영수가 좀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그 안에 범교과학습 주제들이 살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중심과 주변을 다시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K무크에 가시면 환경사건에 감춰진 진실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는데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따이 병은 되게 아픈 병입니다. 일본 말로 이따이가 아픈 말이니까, 아프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에 의해서 발생한 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주로 여기까지 배웁니다. 이걸 배우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병은 언제 생겼냐면 19세기 후반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된 병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했고, 무기를 얻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했고, 그래서 납구리 아연과 같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게, 재련 과정에서 흘러나온 게 카드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이 병이라고 하는 환경병의 출발은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찌라고 하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이 광산을 개발하게 합니다. 이건 경제 부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95% 이상이 다자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비대칭적으로 걸린 병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영양실조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같은 카드뮴이 몸에 흡수되더라도 이게 골다공증과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뼈가 40군데 이상씩 부러지고 몸져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변호사와 의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이 카드뮴 중독으로 병에 걸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따이 병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아시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의 특성을 몰라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아시아가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때 어떻게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본의 전통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따이 병이라는 것을 그 정도 깊이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도록 아이를 도울 것인가. 그래서 시험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음 중 이따이 병을 일으킨 중금속이 뭐냐, 보기 5개를 주고 그 중에서 카드뮴을 고르게 하는 이런 교육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본은 이따이 병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를 또 맞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이따이 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 엄마의 아이를 학교에서, 집에서 왕따 시켰거든요. 놀지 못하게 서로. 상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피난 온 아이들을 학교에서 또 왕따시키고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배척하는가, 배제하는가, 아니면 감싸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세대가 어느 제너레이션 전체가 어느 나이가 되기 전에 자기 생물학적 나이보다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게 그냥 종말론적인 예언이 아니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리포트의 결과입니다. 제 아들이 15살인데 지금 제 아들은 50살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나 저녁에 가서 아이가 자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애처롭습니다. 얘가 생물학적 나이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해방신학에서는 가난한 자를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전체가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불가능한 산업 문명을 정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시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생태 문명을 향해서 교육 그 자체가 전환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의 핵심은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해도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생태 문명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의 뿌리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생태 교육 전반의 방향성과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리 후 세부 의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